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마스크를 빼고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됩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2년 1개월 757일 만입니다. 마스크는 2주 뒤 상황을 보고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울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혜인 기자, 지금 뒤에 보이는 곳이 보니까 서울광장에 있는 선별검사소 같은데 그것도 역시 변화가 있겠어요? 네, 2020년 12월에 처음 마련된 이곳 임시선별검사소는 다음 주 금요일에 사라집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하루 평균 500명 넘게 검사를 받았는데 어제는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규모를 줄여 청계광장으로 옮길 예정인데요. 1년 전만 해도 검사 대기줄이 광장을 빙 둘러싸고 있던 걸 생각하면 변화를 실감케 합니다. 2년 넘게 유지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두 풀립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요. 사적 모임이나 대규모 행사, 집회의 인원 제한도 없어집니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고척돔에서 치맥을, 극장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때는 수도권 내 사적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랜 시간 힘겹게 버텨온 자영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진짜로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거의 2년 내내 투잡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든 다시 2년 버텼으니까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만 마스크 착용은 일단 남겨놓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상 회복을 시도했다 실패했던 작년 연말처럼 다시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앞섭니다. 다른 코로나가 이게 좀 강한 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또 조심스럽고.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동아리 활동 후에 뒤풀이 계획이 잡혀 있어요. 애초에 조 편성을 거리두기에 맞춰서 8명으로 했었거든요. 선별검사소가 사라지고 나면 이곳에서는 그동안 열지 못했던 축제들이 펼쳐집니다.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의 운영 제한을 권고하면서 시작된 거리두기가 드디어 종료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한 후보는 첫 출근길에서부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무슨 일을 했길래 야반도주까지 벌이냐며 거친 표현으로 맹비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가 서울 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묻자 정부와 여당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몰래 도망치는 것처럼 집권 5년 치부를 덮으려고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 한다는 겁니다.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 범죄자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윤석열 라인이 중용될 거란 우려에 대해선 장관이 되면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장관 후보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적극 수사해야 할지 의견을 묻자 원론적인 답만 내놨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년 전 한 후보는 당시 조국 법무장관 후보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현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자녀들이 아빠 찬스를 이용해 의대에 편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한 후보가 첫 출근하면서 청문회 준비단도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한 후보가 1년 만에 전세보증금을 5억 3천만 원이나 올려받은 데 대해선 다툼 없는 정상거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초 스스로 나간다던 세입자가 입장을 바꿔 시세대로 새로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 5% 제한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첫 출근길 공개 발언을 쏟아냈던 한 후보는 앞으로 출퇴근길을 공개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녀들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오늘은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0년 신체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었는데 5년 뒤에 척추 협착으로 4급을 받았고 결국 군대 대신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진단서를 발급해줬던 병원이 하필 아버지가 일하던 경북대 병원이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큰아들은 지난 2010년 첫 신체 검사에서는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실시한 재징병 검사에서 척추협착증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결국 대구지법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당장 5년 만에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바뀐 판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시기에 정 씨가 연구소에서 주당 40시간씩 학생연구원으로 일하며 수업도 6과목을 듣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척추 협착으로 4등급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주당 40시간의 연구활동에 참여와 19학점의 수업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가능한지. 정호영 후보 측은 적극적으로 반론에 나섰습니다. 첫 신체 검사에서 2급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 씨가 대입 준비와 학업 등으로 인해 2013년 9월 척추협착증 판정을 받았고 재징병 검사에서 병역 판정 의사가 직접 CT를 찍어 4급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병무청 확인 결과 정 씨가 재검 당시 제출한 병무진단서가 아버지가 부원장으로 일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장까지 오른 경북대병원에서 자원봉사로 스펙을 쌓고 특별 전형을 통해 의대로 편입학한 데 이어 병역 판정에서 4급을 받을 때 제출한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고 해명해온 정 후보 측은 추가로 제기된 병역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어젯밤에 만남을 통해서 일단 갈등을 봉합했는데요. 오늘 인수위 회의에 나란히 함께 참석을 해서 화합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만남의 결과를 놓고 양측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만찬 회동 이후 인수위 회의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셨어요? 네.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시작됐지만 윤 당선인은 앞선 갈등을 의식한 듯 안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인수위원님들의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내용도 아주 충실하고 제 마음에도 흡족합니다. 안 위원장도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당선인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국정과제 제대로 잘 만들겠다는. 내각 인선을 놓고 최고조에 이르렀던 두 사람의 갈등은 국정 전반에 대해 깊이 소통하고 특히 보건의료와 과학기술 등 안 위원장의 전문 분야에 대한 관여를 늘려가기로 합의하며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회동 결과를 놓고 양측의 온도 차이도 감지됐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공동정부에 한치도 흔들림 없이 손잡고 가기로 했다고 전했지만 안 위원장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공동정부 정신의 훼손부터 언급했습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회동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당선인 측 설명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 측은 화기애애했다기엔 서로 느끼는 온도차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인선에 대한 전망을 놓고도 장 비서실장은 누가 추천하냐보단 합당을 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합당이 되면 이 정권 창출의 뿌리인 정당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 추천 몇 명 들어갔다 있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인선 갈등을 서둘러 봉합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민주당은 쇼윈도우 부부의 의미 없는 쇼에 불과하다. 공동정부는 사실상 문을 닫았다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이번엔 우크라이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 소속의 함선이 침몰했는데요. 이 침몰의 원인을 두고 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폴란드에서 현재 전쟁 상황 취재하고 있는 김건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침몰한 배의 길이만요 200m 정도나 되는 굉장히 큰 배던데 침몰 원인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고요? 네, 전함과 구축함 사이 정도로 탑승 승무원만 500명에 가까운 순양함입니다. 배의 이름은 모스크바호입니다. 크림반도 인근에서 침몰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타격이 적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В Чорноморській операційній зоні протикорабельними ракетами «Нептун» уражений крейсер «Москва», флагман Чорноморського флоту Росії, отримав суттєве пошкодження. 반면 러시아는 배에 화재가 나서 탄약이 폭발한 게 원인이라고 반박했는데 서방은 우크라이나 말을 좀 더 믿고 있습니다. 침몰한 함선은 흑해 지역을 맡고 있긴 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결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일단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바르샤바에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시설입니다. 이 지역 시민단체가 폴란드 정부 지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안에 들어가 반나절을 살펴봤는데요.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난민 시설은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 같았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주말에 쇼핑을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단체 식당에서는 줄을 서서 빵과 감자, 햄 같은 음식을 받아 식사를 합니다. 남자들은 거의가 징집 대상이어서 이곳엔 여성과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온 구호물품이 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큰 아이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있고 좀 더 어린 아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돌봐줍니다. З цими дітьми я не знаю, просто ми на цьому місці намагаємося зробити все для того, щоб діти були на даний момент щасливі і змогли якнайшвидше забути про те все, що вони пережили. 하지만 이들 모두는 전쟁을 피해 탈출한 피난민들입니다. Находились Буча, Ирпень, Бородянка, там, где шли очень сильно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빼곡하게 간이 침대가 줄지어 있는 곳에서 잠을 자야 할 때 집이 파괴됐고 갈 곳이 없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수용시설을 거친 난민들만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데 언제라도 난민들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끝난다 해도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They will still wait a couple of months to see if is it really safe. Sometimes, the house could not exist anymore.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럽 다른 국가의 친척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